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명찬의 한일역전TV에 또 새로운 친구분을 모시고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일역전에 대해서 이 주제로 오늘 대담하실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유희. 제가 성신여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정치론에 대해서. 그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제가 썼던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을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책을 쓰셨다고 연락을 해온 거죠. 그래서 몇 번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공감대도 형성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주제로 해서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소개를 본인 직접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희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일본 정치론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정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웠을 텐데 그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일본 정부의 조치들을 보면서 일본이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그 궁금증 해소가 되어서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고, 오늘 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담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책 시작 부분에 패전, 종전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015년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을 때 처음으로 알았는데 8월 15일 하면 우리나라는 광복절, 근데 일본은 패전한 날이잖아요. 완전 다른 날인데, 근데 그때쯤 일본에서 하는 스페셜 방송들이 다 종전 몇십 주년, 종전 스페셜 이런 식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종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게 맞는 건가? 이거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몇 년간 계속 매년 하잖아요. 그런 방송들이. 근데 다 종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건가 했는데 딱 이 책 시작 부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패전, 종전. 그 개념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 그 차이를 불러내는지. 근데 확실히 패전이 아니라 종전이라 쓰는 거는 안 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혐한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게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종전과 패전을 정확히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거다는 얘기를 시라이 사토시 연속 패전론에서 내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내용을 좀 이제 살펴봤더니 결국 패전과 종전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나도 유학할 때 패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종전이라고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그렇지만 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고, 다만 그런 게 있잖아요. 패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창피하고 그러니까 뭐 종전이라고 그러나 보다.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종전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도 조금 왜 패전이라는 쓰고 종전이라고 쓰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까지 심각한 의미가 숨겨진 줄 몰랐는데 시라이 사토시 연속 패전을 보고서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패전이 되면은 자, 한국과 일본은 전쟁 시에는 식민지와 피식민지 국가였잖아요. 일본은 식민지 국가였고 우리가 피식민지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은 내선일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한국을 이등국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와 피식민지 국가, 이게 명확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패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 패전하게 되면 두 나라가 이제 평등이, 한국은 독립이 되는 거고, 독립이 되면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가와 국가끼리는 동등한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이 한국인을 비하하거나 혐한하거나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우익들의 일부는 패전이라고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패전을 인식 안 하게 되면은 패전하기 이전까지의 그 한일 관계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제일교포들, 이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면 우리가 패전했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패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제일교포들을 혐한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익들의 이 혐한 그 의식들을 보면은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비정상이에요. 생각들이나 가끔 뭐 댓글 다는 것들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기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혐한하는 이유는 네. 패전이라고 인정 안 했으니까 식민지 피식민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한국은 저희들이 다스렸던 피식민지 국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혐한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전개됩니다.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선을. 그렇죠. 여전히 아직도 한참 아래인 피식민지 국민 취급하는 거지. 이제. 근데 그러한 혐한을 하는 거를 일본 정부라든지,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핵심인데, 그 아베 정권의 속성이 그 우익들의 지지를 받아 장기 집권한 정권이란 말이에요, 아베 정권이. 네. 그러니까 그 우익들의 생각을 그대로 정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통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 좋고 이게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우익들의 지지를 받는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를 뭐 개선할 수 있는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한국과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이게 뭔가 합치될 수가 없는 거죠. 아베는 사실 역사를 왜곡해서 보고 있잖아요. 역사 수정주의라고. 역사 수정주의라고. 그 대표자가 아베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 문제를 해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혐한이라는 게 전 잘 몰랐었거든요. 왜냐면은 주위에 되게 한국에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냥 생활해보니까 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점점 미디어가 되게 혐한을 부추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인지 눈에 띄는 거예요, 그 기사들이. 근데 그 기사들을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아예 한 나라를 깎아내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딱 기사 하나만 봐도 너무 화가 났는데 교수님께서는 2019년에 일본에 연구 활동으로 좀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현상들을 보고 이 책을 쓰시 뭔가 큰 영향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혐한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내가 유학할 때는 혐한이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되게 친절하다. 뭐 선진 민주주의 국가다. 네. 뭐 거기에 걸맞는 참 친절한 일본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네. 근데 2019년도에 한 9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일본 TV를 보나 어디를 가나 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잡지 기사들을 보나 신문 기사들을 보나 이게 뭐 한국을 폄하하고 한국을 내려다보고 비웃고 하는 이 혐한 기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 예를 들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는. 비하하는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내가 그때 느낀 게 아니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나. 근데 그 관심들이 네. 긍정적인 부분에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뭔가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아냥거리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서 한국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나? 화가 엄청 났죠.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중심으로 계속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계속 미디어나 언론에서 한국의 안 좋은 이미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접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혐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 네. 그게 읽힌다는 거예요. 팔린다는 거예요. 대체 누가 시청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정치가가 나쁜 거지 네.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거를 치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정치가들은 그런 사람이 뽑았으니까 그런 정치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가들이 또 그런 혐한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의 일반 국민들이 혐한의 의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혐한의 의식이 왜 생겼느냐? 네. 한국한테 요즘 뭐 웬간한 걸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업의 생산품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한국이 웬간한 건 다 일본한테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선업, 반도체, 심지어 일본에 마지막 남아있던 자동차하고 네. 소재 부품 장비조차도 네. 어때요? 지금 자동차는 지금 뭐 한국이 전기 자동차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주가를 올리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네. 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이 남아있는 게 마지막 그거였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한국이 한국이. 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열등감일 수도 있고 위기의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런 것이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베 같이 저렇게 이제 보수 우익 정치가들이 네. 계속 혐한의 어떤
운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이 국제법을 안 지킨다든가, 국제법 안 지킨 게 하나도 없는데 국제법 안 지킨다. 그게 결국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자체를 국제법을 어겼다 이러는데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것도 아베 정치가 같은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법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네. 뭔가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비하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치권만 그러냐? 언론에서도 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본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했던 한국의 그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그 강제징용.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2019년에 수출 규제가 생겼고 그때 한국에서는 로제펜 운동, 불매 운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한국과 일본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정말 심했겠네요. 혐한. 내가 있을 때가 지금 딱 그때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탄생된 건데 그때 일본의 그 사회 전체 분위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이죠. 충격인데 화가 나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 싶어서 어떻게 뭐라도 해야겠는데 하다가 유튜브를 할 생각을 했는데 네. 책을 먼저 씁시다 하는 출판사의 제의를 받고 책을 이제 쓰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 내한테 이 책을 쓰라고 종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네요. 그렇다고 해야지.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당시 방문연구원으로 9개월 정도 가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책은 그쵸.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이런 인식도 가지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네. 내가 이 책을 쓰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한구석에 남아있었던 게 이거는 너무 최근의 일이고 네. 이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네. 한일 역전이라는 얘기 공감을 못해요, 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이런 쓸데없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이 쓰였긴 쓰였는데 네. 내가 보고 듣고 이 책에서 썼듯이 네. 일본 학자들, 언론인들 뭐 다양하게 글 쓴 것들 보면은 현재 일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근데 정말 이 책을 보니까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